소년이 온다 어린 새 두 번째 이야기. 20살 정미 누나도 키가 작다. 조금 짧다 싶은 단발머리여서 뒤에서 보면 여중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생 같다. 앞에서 봐도 화장을 안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인다. 그걸 자신도 아는지 늘 10개 화장을 한다. 서서 하는 일이라 발이 부을 텐데 출퇴근길엔 꼭 굽이 있는 구두를 신는다. 누군가를 때리기는커녕 화 한 번 시원하게 내본 적이 없을 것처럼 걸음이 가볍고 목소리가 조용한 사람이다. 하지만 정대는 혀를 내두르며 너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아버지보다도 누나가 훨씬 무서워. 정대네가 사랑채에 새들어 산지 이태가 되도록 너는 정미 누나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 그녀가 다니는 방직 공장은 야근이 잦았다. 정대도 수금 때문에 귀가가 늦어지곤 해서 누나에게 도서관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첫 겨울엔 자주 사랑채 연탄불이 꺼졌다. 어쩌다 동생보다 일찍 들어온 저녁이면 정미 누나는 부엌머리 내 방문을 가만히 두드렸다. 고단한 얼굴로 짧은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는 저 연탄불 좀 하고 어렵게 입을 뗐다. 그때마다 너는 점퍼도 안 걸치고 날쌔게 아궁이로 달려갔다. 불붙은 연탄을 골라 부지깽이째 건네주면 그녀는 고마워 어쩔 줄 몰랐다. 처음으로 네가 정미 누나와 긴 이야기를 나눠본 건 작년 초겨울 저녁이었다. 정대는 책가방만 던져놓고 수금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너는 금세 알아들었다. 차갑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겹겹이 감싼 것 같은 손끝으로 뭔가를 겁내는 듯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 얼른 문을 열고 나간 너에게 그녀는 물었다. 혹시 너 1학년 교과서 다 버렸어? 1학년 거요? 되묻는 너에게 그녀는 12월부터 야하게 다니게 됐다고 주섬주섬 말했다.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부터 함부로 잔업을 못 시킨대. 월급도 오를 거래. 이 기회에 공부를 해보려고.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1학년 거부터 먼저 훑어보고 정대 방학하면 2학년 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너는 달하게 올라갔다. 먼지 묻은 교과서들과 참고서 몇 권을 안고 나오자 정미 누나의 눈이 커졌다. 세상에, 너는 머시매가 어쩌면 이렇게 착실하냐? 우리 정대는 다 내다 버렸던데. 책들을 안아들며 그녀는 너에게 당부했다. 정대한테 말하지 마라. 안 그래도 저 때문에 내가 학교 못 다녔다고 눈치 보는데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할 때까지만 모르는 척 해줘. 얼굴에서 무슨 풀꽃 같은 게 연달아 피어나는 것처럼 눈웃음을 짓는 그녀의 얼굴을 너는 멍하게 바라보았다. 혹시 알아? 정대 대학 보낸 다음엔 나도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몰래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그때 너는 궁금했다. 저렇게 조그만 등으로 참고서를 펼치면 가려지기나 할까? 2평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정대도 일찍 자는 게 아니라 밤늦게까지 숙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잠깐 궁금했을 뿐인데 그 후로 자꾸 떠올랐다. 잠든 정대의 머리맡에서 네 교과서를 펼칠 통통한 손, 조그만 입술을 달싸겨 외울 단어들. 세상에, 너는 머시매가 어쩌면 이렇게 착실하냐? 생글거리던 눈, 고단한 미소, 부드러운 천으로 겹겹이 손끝을 감싼 것 같은 노크 소리. 그것들이 가슴을 저며 너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그녀가 걸어 나오는 기척, 펌프로 물을 길어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이불을 둘둘 말고 문 쪽으로 기어가 잠에 취한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짐칸 가득 관을 실은 두 번째 트럭이 상무관 앞에 정차한다. 햇빛 때문에 더 가늘게 뜬 내 눈에 운전석 옆좌석에 진수영이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빠른 걸음을 내 앞에서 멈추며 그가 말한다.
6시에 여기 문 닫는다. 넌 그때 집에 가라. 더듬더듬 너는 묻는다. 저 안에 사람들은 누가 지키고요? 오늘 밤에 군인들이 들어와. 유족들도 다 집에 보낼 거야. 6시 이후엔 아무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죽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군인들이 여기까지 와요?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도 폭도라고 다 쏴 죽일 거란 말이 있는데 여기 시신들이고 지키는 사람들이고 가만둘 것 같으냐? 그는 화가 난 듯 단호한 걸음걸이로 너를 지나쳐 강당으로 들어간다. 유족들에게 같은 말을 하려는 모양이다. 검은 마분지를 댄 장부를 보물처럼 가슴에 안은 채 너는 진수영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젖은 머리칼과 셔츠와 청바지를, 고개를 젓거나 주걱거리는 유족들의 옆모습을 본다. 높게 떨려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한 발짝도 못 가요. 여기서 울 애기하고 같이 죽을라요. 강당 안쪽에서 정수리까지 무명천을 쓰고 누워있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너는 문득 바라본다. 모서리의 사람에게서 눈길이 떼어지지 않는다. 민원실 복도에서 처음 저 사람을 본 순간 너는 정미 누나를 떠올렸었다. 그때 이미 부패가 시작된 얼굴은 깊은 칼자국에 벌어져 이목구비를 정확히 분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딘가 비슷한 것 같았다. 비슷한 주름 치마를 입은 모습을 봤던 것도 같았다. 하지만 저건 아주 흔한 물방울 무늬 치마가 아닌가. 저런 치마를 입고 일요일에 나가는 걸 확실히 본 것도 아니지 않나? 정미 누나의 머리카락이 저렇게 짧았던가? 저런 단발은 진짜 여중생만 하는 거 아닌가? 절약이 몸에 밴 정미 누나가 여름도 아닌데 못하러 발톱에 매니큐어를 발랐을까? 하지만 너는 그녀의 맨발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검풀은 파달만한 점이 그녀의 무릎 위쪽에 있었는지 정대가 알 것이다. 정대가 있어야 저 사람이 정미 누나가 아니란 걸 확인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대를 찾으려면 거꾸로 정미 누나가 있어야 한다. 정미 누나라면 시내 모든 병원을 샅샅이 뒤져 회복실에서 막 의식을 차린 정대를 찾아낼 것이다. 죽어도 인문계 고등학교엔 안 간다고 3학년엔 한방 개설된 실업계 준비반에 들어가겠다고. 2월에 집을 나간 정대를 하루 만에 귀신같이 만화방에서 찾아내 귀를 끌고 들어왔던 것처럼 그토록 조그맣고 조용한 사람에게 절절매는 정대의 모습에 엄마와 작은 형은 웃음을 터뜨렸다. 과묵한 네 아버지도 허공에 헛기침을 하며 웃음을 참았다. 그날 자정까지 사랑채에선 남매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나직하던 음성이 조금 높아지는가 싶으면 누군가가 다정히 달래고 누군가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누군가가 나직히 달래는 사이. 부엌머리 방에서 까무룩이 잠들 때까지 너는 두 사람의 다투는 소리와 달래는 소리, 낮은 웃음소리를 점점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너는 상무관 출입구의 탁자 앞에 앉아있다. 탁자 왼편에 장부를 펼쳐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과 일련번호, 전화번호나 주소를 16절 갱지에 큼직하게 옮겨 적는다. 오늘 밤 시민군이 모두 죽더라도 유족에게 확실히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진수영이 말했기 때문이다. 혼자서 6시 안에 이것들을 정리해 관마다 붙여놓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동호야 부르는 소리에 너는 고개를 든다. 엄마가 트럭들 사이로 걸어오고 있다. 이번엔 작은 형 없이 혼자다. 가게에 나갈 때 교복처럼 입는 회색 블라우스에 헐렁한 검은 바지를 입었다. 늘 단정히 빗은 커트머리가 비에 젖어 부세부세 헝클어졌다는 것만 평소와 다르다. 너도 모르게 반갑게 일어서서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멈춘다.
엄마가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 올라와 네 손을 잡는다. 집에 가자!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무섭게 손을 끌어당기는 엄마를 떨쳐내려고 너는 손목을 뒤튼다. 남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들을 하나씩 떼어낸다. 군대가 들어온단다. 지금 집에 가자에. 억센 엄마의 손가락을 마침내 다 떼어냈다. 너는 날쌔게 강당 안으로 도망친다. 뒤따라 들어오려는 엄마를 집으로 관을 옮겨가려는 유족들의 행렬이 가로막는다. 6시에 여기 문 닫는데요, 엄마. 행렬 사이로 너와 눈을 맞추려고 엄마가 깨금 발을 디딘다. 우는 아이처럼 힘껏 찡그린 그녀의 이마를 향해 너는 목소리를 높인다. 문 닫으면 나도 들어가려고요. 엄마의 얼굴이 그제야 펴진다. 꼭 그래라이. 그녀가 말한다. 해지기 전에 와라이. 다 같이 저녁밥 먹게. 엄마가 간지 1시경이 채 되지 않아 한눈에 더워 보이는 밤색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을 보고 너는 다시 일어난다. 노인은 새하얗게 센 머리에 먹색 중절모를 쓰고 주먹 지팡이를 흙바닥에 짚으며 후들후들 걸음을 내딛고 있다. 갱지들이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 장부와 볼펜으로 눌러놓고 너는 계단을 내려간다.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 아들하고 쇳녀. 이가 빠져 불분명한 발음으로 노인이 말한다. 내가 어저께 화순서 경운기 얻어 타고 왔어. 경운기가 시내로는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군인들 안 지키는 산길을 겨우겨우 넘어갔고. 노인이 숨을 몰아쉰다. 입가의 희고 성근 털럭들에 회색 침방울이 맺힌다. 평지도 잘 걷지 못하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산을 넘어왔다는 건지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막둥이는 벙어리여. 애려서 열병을 앓아서 말을 못해. 엊그저께 광주서 내려온 사람이 그란디 시내에서 군인들이 벙어리를 곤봉으로 두드려 죽였다고. 벌써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노인을 부축해 너는 계단을 오른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네 쇳녀는 전대 앞에서 자취하면서 학교 댕긴디 어쩌녁에 집에 가본게 행방불명이라요. 벌써 며칠 전부터 주인도 못 보고 이웃들도 못 봤다요. 강당에 들어서면 너는 마스크를 쓴다. 상복을 입은 여자들이 철수하기 위해 음료수병과 신문지, 얼음주머니와 영정사진들을 보자기로 싸고 있다. 안전한 집으로 관을 옮길 것인지 그냥 여기 둘 것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유족들도 보인다. 이제 노인은 내 부축을 마다한다. 꾸깃꾸깃한 가재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앞서 걸어간다. 흰 천 위로 드러난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채머리를 흔든다. 규칙적으로 내리꽂히는 주목 지팡이 소리에 고무를 깔아놓은 강당 바닥이 둔하게 삼켜준다. 저 사람들은 누구여? 왜 얼굴을 가려놨는가? 정수리까지 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노인이 묻는다. 의무를 피하고 싶어 너는 주저한다. 이 순간이면 언제나 주저했다. 피와 진물로 꾸덕꾸덕 얼룩진 흰 무명천을 들추면 길게 찢긴 얼굴, 베어진 어깨, 블라우스 사이로 썩어가는 젖무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밤이면 그 모습이 선연히 떠올라 본관 지하 식당에 의자를 붙여놓고 잠들었다가도 퍼뜩 눈이 떠졌다. 총검이 내 얼굴을 가슴을 베고 찌르는 환각에 몸을 뒤틀었다. 너는 앞장서서 모서리에 사람을 향해 걷는다. 거대한 자석 같은 게 힘껏 밀어내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내 몸이 뒷걸음질 치려 한다. 그걸 이기려고 어깨를 앞으로 수그리고 걷는다. 천을 걷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파르스름한 촛불에 눈동자 아래로 반투명한 촛농이 흘러내리고 있다. 호는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그게 무슨 날개같이 파닥이기라도 할까?
촛불이 가장자리를 흔들리게 한다. 눈이 더 나빠져 가까운 것도 흐릿하게 보이면 좋겠다고 너는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흐릿하게 보이지 않는다. 무명천을 걷기 전에 너는 눈을 감지 않는다. 피가 비칠 때까지 입술 안쪽을 악물며 천을 걷는다. 걷은 다음에도 천천히 다시 덮으면서 눈을 감지 않는다. 달아났을 거다 라고 이를 악물며 너는 생각한다. 그때 쓰러진 게 정대가 아니라 이 여자였다 해도 너는 달아났을 것이다. 형들이었다 해도 아버지였다 해도 엄마였다 해도 달아났을 거다. 채머리를 떠는 노인의 얼굴을 너는 돌아본다. 손녀따님인가요? 묻지 않고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기다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승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쩍거리는 노인의 두 눈을 너는 마주 본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한강의 소년이 온다. 아기새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동호가 겪었을 그 시간들, 끔찍한 시간들이 읽으면서도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 끔찍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런 소설을 써준 한강 작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장은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